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판례에도 이렇다 할 논거가 없는 거는 참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논거는 없어도 제가 나름대로 유형화 시켜가지고 묶어놨기 때문에 큰 덩어리 위주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럼 암기 부담은 조금 줄일 수는 있었는데 진짜 재미가 없죠. 자, 이제 여기 행정법 관계 당사자 이건 이제 주체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법 관계 내용 이러면 이제 그 법률 관계, 권리인 관계를 다루는 거거든요. 이 행정주체 분류는 도표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알죠? 공공단체에 관한 게 최근에 그 법무사 협회, 변호사 협회 요런 이제 의미 있는 판례들이 나오는데, 일단 헌법 논점이긴 한데 헌법에는 출제가 아주 많이 된 건데, 김성순 당시 송파구청장 그 사건인데, 지방자치단체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장인 송파구청장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그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 국가기관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위일 때 그렇고, 그 자연인의 그 지위일 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거든요. 어떤 대통령의 권한행사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본권 문제일 때는. 그런 예외에도 헌법에서는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적으로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성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법 각하인 건데, 이 김성순 구청장이 아주 잘했어요. 그 송파구의 그 보도블록을 폐타이어 이걸 활용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오래 쓰고 빗물이 스며나가는 거로 갈아버렸죠. 근데 지금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갔죠. 지금 또 보도블록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가 와도 땅으로 스며들 수가 없죠. 다 포장을 해놔가지고, 그죠? 그때 그 일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남이섬 있잖아요. 남이섬에 은행나무 잎을 5천만 원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은행나무 수거해서, 나뭇잎 수거해서 운반해서 소각시켜야 되거든요. 아니면 거름으로 만들거나. 그 처리 비용이 드는데 오히려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역대 송파구청장 중에 가장 뛰어난 구청장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그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내나 모르는데, 굉장히 이런 자치단체장 만나면 그 자치단체에 엄청난 실질적 기여가 되죠. 서울시 의회도 역시 같은 논거로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제약이 난 거고, 민사소송에서 운명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뭐 그 4.19 이후에 운명이 그 지방자치단체였죠. 근데 이제 1961년 어떤 해예요? 5월 16일 날 군사 반란, 다카키 마사오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해죠.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지금도 그 군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군만이 그 지방자치단체지 읍면은 아닙니다. 지금도 공공조합인데 되게 싫어요. 사람이 모인 단체는 조합과 조합연합회, 뭐라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직능단체, 이건 이익단체, 이익집단, 압력단체, 뭐 여기 이제 판례가 최신 판례가 3개나 들어와 있죠. 대한변협, 그 다음에 그 지방법무사회, 나머지도 뭐 의사 뭐 이런 거라 외우기가 어렵진 않아요. 농지개랑 조합은 이거는 그 앞에서도 봤던 거고 뒤에도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도시개발 재개발 조합도 똑같고. 자, 이제 대한변협 이거 한번 볼까요? 변호사 등록제도는 그 연역이나 법적 성질을 비춰보건데 원래 국가 공행정의 일부예요. 그러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죠. 따라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변협이 하는 모든 게 아니라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다. 이거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헌재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7심 판례 나왔고. 변협이 등록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적립한 규범을 단순히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지니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 말은 헌법소원 대상 인정한다는 얘기고,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 변호사 등록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행정사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공법인이라는 거죠. 공법인, 주체, 행정주체고. 지방법무사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 지방법무사에는 법무사 감독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과 법무사 회원가입이 강제된 이 가입 강제가 공조합의 특징이죠.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외워야 돼요. 재단법인 공재단이라는 건데 공재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청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인데 요 1번 판례는 무시해도 돼요. 당시에는 서울대학교가 영조물이지만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국립서울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가 특별법 제정해서 지금은 서울대학교가 영조물이면서 법인이거든요. 근데 그 최신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놨는데 현행법상은 서울대학교가 공법인이다라는 거, 영조물 법인이다라는 거 알아줘야 되고, 교통안전공단이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 한 분담금 납부 통지, 이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논거는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분담금 납부 통지니까 의무부가 하는 거다. 그렇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 가는데 원천징수행위는 처벌이 아니다 그랬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거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인이에요. 원천납세 의무자는 봉급생활자고 그거 알아야 나중에 이제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처분성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 원천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제도의 취지는 능률성과 전문성이에요. 능률성은 그 일거리가 많지 않은데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비능률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민간 전문가 활용하기 위한 전문성. 이 제목만 납득하면 그 본문은 가볍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법관계 내용인데 공권과 기본권 913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자유권만 인정되고 사회적 기본권, 환경권, 자연방위권, 의료보험 수급권, 퇴직급여 이게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형화돼서 외우기가 어렵진 않아요. 913 보면은 (913에) 맨 위에 자유권적 기본권 인정 이게 150이라고 연결되죠. 그 다음 환경권 부정 이거 43하고 150이라고 또 연결되죠. 그 요지는 그때 다시 음미하기로 하고 일단 다시 돌아올까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의료보험 수급권 이거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없고 법률의 형성이 필요하다. 43하고 913 관련해가지고 이미 봤던 거고 이하도 마찬가지. 공무원 연금 수급권도 사회보장 수급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수급권 이거는 또 뭐 자꾸 인하가 복잡해지니까 저 당사자 소송에서 기왕 인용해 준 게 법률에서 그 권리가 확정되면은 그건 당사자 소송이고 권리가에서 확정이 안 되면 행정청의 그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그 1107에 있어요. 1107에
150이라고 하면 되죠. 1107에 보면 그 밑에 괄호 4 그 공법상 금전 지급 청구를 위한 소송, 이게 사회보장 급부 청구 소송, 이게 151이죠. 이게 법률에서 확정된 거는 당사자 소송인데, 이게 법률에서 확정이 안 된 거는 그 행정청의 결정이 처분이 되는 거고. 자, 1112도 같이 인용해야 돼. 1112가 151, 1107하고. 1112의 맨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는 항고소송 대상이에요. 이게 150이라고 1107. 이런 1112인데 자, 그래서 여기 공무원 연금 수급권 같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두 번째 줄로 헌법 제34조 1항 및 2항으로부터 조출되는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는 거. 현행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 및 수급 요건, 수급권자 범위 및 급여 금액 등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다. 다 똑같은 논거들이죠. 그 다음에도 근로자 퇴직급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개인적 공권의 특성인데 이전성 제한이죠. 국가유공자 지위는 일심 전속적이라 그러죠. 이건 유공자 지위를 상속받거나 승계받을 수가 없는 거. 누구한테 처먹다니 팔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 세 번째도 단의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심 전속적 권리다. 따라서 상속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전산공경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라는 거죠. 저게 154에도 이행강제금에 관한 게 나오는데 그거 좀 이따 다시 바로 볼 거니까. 공무원의 지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퇴직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인데, 이건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전 3달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압류할 수도 있고 장래 발생하게 되는 20년 이상 근무하면 되잖아요. 명예퇴직수당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발생 근거와 재산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근속 요건인데 세 번째 줄 보면 14에서 15년 정도 근속한 상태라면 이제 5, 6년 뒤면 뒤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게 상당 정도 기대된다. 이러면 미리 압류할 수도 있다는 거. 보조금 청구 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거로 이거 간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거. 이것도 간행 규정이죠. 그래서 이건 금원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 교부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거고. 이 문화재 보유자 문화재 전승을 위한 건데 이 돈을 갖다가 채권자가 강제집행해서 가져가 버리면 문화재 전승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결론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이 퇴직연금, 퇴직급여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압류 명령회로 내렸다면 무효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제3채무자는 압류 채권의 추징금 청구에 대하여 무의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뭐냐면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요 용어도 잘 알아둬야 돼요. 요 용어 관련된 판례가 몇 개 더 나와요 뒤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결론이고. 그다음 민사집행법하고 차이죠. 근로자 퇴직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에는 2분의 1, 반만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특별법에 전액의 일반법 특별법 관계니까 전액이 금지된다는 거고 또 소권은 공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포기성 제한. 재위로금 청구권도 마찬가지고 공의무인데 그 상속세 납부 의무 이건데 상속세 납부 앞세는 유가족이 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자기 그 분담해서만 납부하는 의무인데 한 명에 대해서 그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경우 이거는 위법이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 위법이다. 그 다음에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인데 살림을 무단 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단위 토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 의무 있죠. 이게 627에 대체적 자기 의무 이런 대집행 대상이 가능하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데 원상에 본 명령에 따른 복구 의무는 이거 업자 부르면 되잖아요. 그 포크레인 업자 불러다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이게 대체적 자기 의무죠. 그러니까 네 번째 끝은 살림을 무단 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단위 토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복구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 당연하거든요. 627로 가볼까요? 627에 가면 그 중간에 괄호 이 대체적 자기 의무 있죠. 이게 154. 뭐 철거하는 거, 지상물 철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요게 이제 그 154하고 연결되는 거였고 두 번째 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 성질이다. 왜 외워야 되냐? 조세든 이 돈에 가는 거는 그 대부분이 다 그 일신 전속적인 게 아니거든요. 자식이 대신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유일하게 이게 690이라고 합니다. 얘만 일신 전속적인.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 사건의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강제 절차는 종료됩니다. 691에 가볼까요? 691에 가면 그 중간에 괄호 이 승계 상속 가능 이게 154하고 비교해 볼까요? 과징금이잖아요.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과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포괄시켜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행강제금 희한해요. 왜? 근데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이거는 그 행정벌이잖아요. 행정벌은 이거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농고분 두 번째 줄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강제 일종으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이죠.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처분이나 결정은 단행무효 이거 450일에 있죠. 사망한 자는 행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대상으로 한 거니까 단행무효 사유가 위헌화되어 있거든요. 자, 451에 보면 그 중간에 괄호 1 판례 보면 존재하지 않는 허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자 이게 154하고 연결돼 사자 죽은 자에 대한 귀속재산 불화처분의 취소 사자에 대한 농지 소재지 관서 증명 위헌화된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도 독해가 돼요. 의무가 있어야 승계되고 말고가 여지가 있는 건데 부과되기 전에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회사가 분할하면 과징금 납부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승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신설회사에. 그 다음에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형사책임이잖아요. 이거는 합병으로 존속한 법원에 승계되지 않죠. 이 형사책임은 안 되는 거예요.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 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이것도 은매해야 돼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건 승계 대상에 제외되는데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양벌, 이게 행정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 처분이나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5번 판례는 당연한 거, 제약이 난 거죠. 이게 일반 국민의 거고 이제 특수한 게 무하자 행정개입 청구권인데 검사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거 음미할 게 꽤 많아요. 이 판례는. 자,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 거부 결정이라는 양면성이죠. 그 임용자 명단 발표하면 그 명단에 없는 사람은 임용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죠. 상식이잖아요. 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 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묵시적 거부 행위 존재 인정했는데 이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부작이라고 했어요. 너한테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거 보충자료 2페이지 보면은 그 거부행위 존재 여부가 논의의 실익이 뭐냐면 소송 종류가 달라져요. 부작이라면 부작위박이 소송, 그럼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한 거죠. 거부처분이면 취소소송 제기가 적법하죠. 근데 고등법원은 부작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거부행위라고 했어요. 그 처분성 인정과 관련해도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다 부정했는데 그래서 각하했는데 대법원은 그 조리상 신청권 인정해. 법규상 검사청법에는 없지만 조리상 신청권 인정. 근데 이제 거기 응답 신청권과 관련해 가지고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이 하자 재량 하자잖아요. 이 없는 그러니까 무하자죠. 무하자 이래 가지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인정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시 돌아올까요? 교과서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 이거 411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에요. 일반 국민은 그 도달해야 됩니다. 411 보면 그 밑에 동그라미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데 이게 155하고 연결되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그 인과무효 처분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이상, 무효인 이상 그 신분이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니므로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자, 요 판례를 인용해 주는 게 더 나을 뻔했구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좋겠네. 155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법연수원생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연수원 내에서 같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다가 명단 붙여놓으면은 알게 돼 있는 그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자, 155로 다시 돌아오면 검사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이것도 289하고 연결되는데 자유재량, 기속재량 이것도 가끔 출제됐거든요. 출제빈들은 떨어지긴 하지만 자 289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기속재량, 법규재량과 자유재량, 공익재량, 편의재량 요게 이제 155 그 예언해야 돼요. 검사 임용 여부는 자유재량이에요. 근데 그 밑에 우측에 가면 법령상 검사 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해요. 법규상 신청권 부정했죠.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응답 여부조차 편의재량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기속재량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눠서 외워놔야 돼요. 출제됐던 논점이라.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해서 어떤 내용에 응답할 것인지는 자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임용거부랑 응답을 안 하면 위법이죠. 응답은 의문이 기속재량이니까. 근데 응답을 한 이상 서사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 해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게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 신청자로서도, 자, 이게 이제 무하자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이게 인정했다고 한 거죠. 응답을 요구할 권, 이 응답 신청권, 조리상 신청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임용 신청자가 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된다 해서 파기환송됐어요. 재판 몇 번 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서 대법원에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 다시 갔는데 기각. 다시 상고해서 대법원 다시 갔는데 최종 기각.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후속 판례가 최종 결론이에요. 저 검사임용 거부 처분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전에 있어 임용 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회, 자, 고도의란 말이 들어가죠.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거로 면접위원회 자유재량에 속하고,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평등권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인데, 이게 한 10년 가까이 그 대법원 판례 나고도 6년 7년 가까이 걸렸죠. 한 10년 정도 재판을 한 거예요. 5개 법원을 거치면서. 근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승소 판결은 못 받고 대한민국 행정법 역사상 자기가 주장하지도 않는 무하자 재량행위가 청구권의 법리를 인정하게 만든 진짜 웃지 못할 결론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하자를 남긴다. 그 비권적인데, 그럼 얘가 왜 이렇게까지 보복을 당했냐? 운동권 출신이에요. 보충자료 2페이지는 사실관계. 결국은 뭐예요? 연수한 성적은 임용기준치를 초과했어요. 판사 임용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비판적 개인적 성향이 문제되어 거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어땠냐면 판사 1등부터 80명 정도 뽑은 80등까지가 판사 꼴찌까지가 다 판사예요.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생 81등이 검사 수석, 그 다음에 검사 꼴등 다음이 법무법인이에요. 법무법인에도 이제 취직이 안 되면 개인 변호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계화되어 있어요. 판사는 검사할 일을 우습게 알고, 검사는 법무법인 대표 아니면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평범 검사들은 이게 거의 위계화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김앤장이라는 데는 거기는 특수하죠. 거기는 그 사법시험 수석 차석 이 정도 돼야 갈 수 있는 법인이에요. 거기가 전형적인 매판 변호사들이 박을 대는 소식인데, 자, 그 다음에 행정개입 청구권 가면은 부정하는 게 주류적이에요. 항고소송은 그 예외 판례 2개인데 외워야 될 거고, 외우기 어렵진 않아요. 국가배상은 인정합니다. 그 부정사례 보면 유용한 거 주류적 판례 10개 없죠. 두 번째 주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 이거 행정개입 청구라는 거 금방 보죠. 두 번째도 장애물 철거 요구, 세 번째 산림예술 용도 변경 신청, 네 번째도 철거 명령 신청, 다섯 번째 취소 신청. 뭐 이러면 행정개입 청구권을 행사했다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뭐 논거가 없어요. 법규상도 없고 조례상도 없다. 근데 다행인 거는 다음 페이지 가면 예외적으로 인정한 거 있죠. 얘는 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에요. 이건 뭐냐면 단어 국어 문제예요. 공사중지명령 해제 청구인데, 중지는 뭐 임시중지잖아요. 임시중지. 이 말은 조리는 상식이라 그랬죠. 이 말을 창조로 하면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게 단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 줄 명령의 내용 자체로 성질상 명령 이후에 원인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잠정적으로 내린 당의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명령의 상대방이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익소년 매립면허의 취소 변경 청구권, 새만금 사건인데 이거 920하고
먼저 보고 올까요? 920. 920 보면 그 동그라미 사 있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 이게 안팎으로 나눠지거든요. 안의 주민들은 이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추정까지 된다는데, 이게 157의 배경이에요. 157에. 자, 돌아볼까요? 자, 뭐냐면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의해 자 나오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이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배경지시가 알면 쉽다 그랬죠. 행정법은. 주민이 수인할 수 없는 환경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개별적 구체적 환경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이익 침해 배제를 위해 면허의 취소 변경 등을 요구할 위치에 있다. 이건 다행이죠. 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요건의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 이론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대법원이에요.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게 구체적 상황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이런 문장 계속 보죠. 이거 위법 얘기예요. 그냥 합리성을 잃어 이런 부당이라는 거고,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이러면 위법의 의미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거로 위법하게 된다. 이게 국가배상에서 계속 보게 될 판례예요. 근데 헌재는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목전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 그 다음에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의무가 있다. 영으로 수축 인정하죠.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가지고 무장공비 이건데 상당히 인과관계 인정해가지고 인정했어요. 이거 얼빵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그 알죠? 그 북한의 특수부대 원들이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해가지고 그 의정부 쪽 거기서 우이령을 통해서 그 서쪽에 북한산이 있고, 맞죠? 동쪽에 도봉산이 있죠. 그 사이에 그게 평탄이에요. 거기는 뭐 그 등산이 아니라 그냥 완전 평지길 걷는 건데, 거기를 통해서 이 북한산에 그 사모바이 있어요. 사모바이 근처 그 밑에 굴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악산, 청와대 지사의 북악산이죠. 백악산이라고, 옛날 이름은 백악산인데, 거기서 교전을 해가지고 그 소나무에 그 총알 자국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저쪽 그 창의문, 그 경복궁의 그 서쪽문 창의문 근처에서 종로경찰서 서장에게 검문당에다가 들통나가지고 거기서 종로경찰서장 쏴 죽이고, 그 바로 서쪽에 인왕산이 있거든요. 인왕산을 통해서 홍제동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얘네들이 도망갔는데 그 무장공비가 지붕 위에 서는데 지붕이 부실해가지고 부엌으로 떨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혔어요. 근데 그 아들 이용선이 굉장히 용감한 청년이었어요. 처음에 단순 도둑인 줄 알고 그 멱살을 붙잡고 잡았는데 그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수류탄이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얼빵 무장공비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그냥 눈만 꼬막꼬막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보면은. 근데 이 수류탄이 떨어졌는데도 무장 간첩이라는 걸 알면서도 15분 이상 격투를 했어요. 이건 세계 전사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계 전사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간첩 작전 보면 성공한 대간첩 작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양쪽 산에 그 진지 만들어 놓잖아요. 그 얼굴만 내려놓고 내리싸라 그러거든요. 전신을 드러내고 산 쪽으로 올려싸고 내려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얼굴만 하고 하는데. 근데 대간첩 작전 전사 보면은 그 완전히 그 무장공비가 발견이 돼가지고 골짜기 지나가는 게 포착이 됐어요. 조명탄 띄우고 사격명령 내렸는데 5분 동안 총알이 골짜기를 안 날아가고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러죠. 조준 사격한 병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고개 쳐맞고 다 하늘을 향해 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용선이라는 이 용감한 청년은 15분 이상 격투를 했어요. 그 사이에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무장경 공비하고 그 격투 중이니까 빨리 출동하라고 했는데, 아이 그럴 리가요.
이러면서 3번이나 출동 거부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큰일 났다. 출동을 거부한 거죠, 솔직히.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권총에 맞아 숨진 사건인데 국가배상 인정. 자, 특별행정법 관계도 그 어려운 논점은 없어요. 시간상 주적용 애매하네. 마저 끝냅시다. 제한적 공정서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한 게 제목 옆에 과잉금 조치 이랑 끝나죠.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은 법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에 근거했다는 거 논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거죠. 불온도서의 소지 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 복무기를 이거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법률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배되어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문맥이 자연스럽겠네. 위배되는데 침해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아니고 연결되는 거예요. 위배되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법령 조항이라고 보기로. 다음 주 보면 정신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불온도서의 소지 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군의 정신전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의 도서로 한정함으로써 침해의 칠성 요건을 지키고 있고 이 사건 복무규율 조항으로 달성되는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이를 통한 군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복무규율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군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근데 이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사회에서는 그 세종도서로까지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까지 여기 국방부는 뭔가 시대착오적인 집단 같아. 그런 우수도서까지 그 금서로 지정한 거예요. 참 어이없는 짓거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전원합 배치. 그래서 이게 출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등 재판 청구권 행사하는 건 복종에 위반되지 않아. 아니, 당연하죠.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권리구제, 그 구제 수단을 이용하는 게 이게 복종 위반으로 처벌된다면 기본권은 그 보장이 안 된다는 결과밖에 더 되겠어요?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게 위헌위법이라는 이유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 5번 보면은 그 군인에게 건의나 보충심사를 청구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 조항 이게 반드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 왜 이거 안 고치고 바로 그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갔냐?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군무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의미 이런 건데 이거는 강론의 논점이긴 한데 총론에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본본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이런 표현을 익혀두면 돼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의 행위다. 그래서 밑에 보면 권리 행사로서 실질을 부인하고 이를 규범 위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구체적 객관적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 육군 삼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제한적 긍정설에 가장 부합되는 게 이거죠.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중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고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일반 국민과 본질적 차이는 없죠. 법률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은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학칙으로 징계 가는 걸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세 번째 줄 금주 조항은 사간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다라는 거죠. 본문으로 가볼까요? 사간생도에게 교내 음주행위, 교육훈련 및 공무수행 중의 음주행위, 사적활동이더라도 신분을 나타내는 생도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하는 행위, 생도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활동을 하는 때에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선동한 경우 등에는 금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사간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지 의무를 이행할 걸 요구하는 것은 사간생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다. 그 다음 줄 보면 사간생도의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장소, 음주행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으로 태학 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간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과잉금지 위반이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그 양성평등 규정안 이게 적용된다. 공무원법이 특별법이라 거기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근로기본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을 한 거 외에는 일반법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기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이거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다. 요 11번은 조금 외울 필요가 있죠. 사법심사는 전면적 긍정서류죠. 근무관계 역촌동장 직권면직인데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 특별관계 권력관계에 해당 사례 인정. 그 다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취소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실수죠. 부당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위법한 거만 되는데 실수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군복무관계인데 군 검찰관의 기소유예 처분은 공권력 행사에 포함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범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기소유예하는 거는 인용 결정나는 거죠. 이거 헌법에서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예요. 용주물 이용관계는 국립서울교육대학교 전두환 대머리 정권 때 역시 운동권 총학생에 대한 강제로 퇴학시키기 위해서 저 난리를 쳤던 건데 저 보충자료 잠깐 볼까요? 보충자료 보면 제한적 긍정설이 적용되는 게 원칙 부정 예외 인정 제한된 범위 요 페이지 인용한 거는 이거는 이론서 그거를 안 맞아요. 저거는 무시하고.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면 특별권력관계에서 사법심사 긍정되고 처분에 관한 포섭 과정이 나오죠.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 이게 처분된 개념이 뭐예요?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정청에 의한 구체적 사실을 가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처분의 개념이잖아요. 처음에가 행정청이라고 했죠. 학장 이게 행정청이죠. 행정청인 학장이 교육 목적 실현과 학교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가는 법 집행 나오죠. 또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국가 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의무에 표시한 거니까 포섭이 됐죠. 처분이다. 자유재량행위에 대해도 사법심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절차하자죠. 교수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학장의 직권으로 징계규율 내용을 변경해서 퇴학 처분한 거 절차하자 위법이라는 거. 국립서울대학교인데
그 두 번째 줄 서울대학교 학생과의 관계는 공법상 영주물 이용 관계로 공법관계죠. 서울대학교가 대학 입학고사 시행 방안을 정하는 거, 또 맨 밑에 줄 재정 발표하는 건 공권력행사에 해당. 헌법소원 인정한 거죠. 대상적격 인정. 여기서 정오표 만들어야 돼요. 험마 다음에 68 이걸 붙여야 되는데 띄어준 걸 처음 봤네.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불리한 처분 행정처분이죠. 이거 아까 사립학교에 대한 거는 그 징계 처분이 사법관계고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 결정 그게 처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국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행정처분이에요. 이건 이제 원처분지 제가 이제 다시 보게 되니까 국공립학교 교원이 징계등 불리한 처분인데 불복이 있으면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 재심 청구를 하고 재심위원회 재심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데 소송 대상이 되는 건 원처분지이기 때문에 원처분청의 처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할 때 삭제해야 되겠네. 양을 좀 줄이려면 중복된 거라도 일단 소송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 정도 되죠. 국립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이 대학의 자율에 관한 논점이죠.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일반론이고 5번은 이제 구체적인 게 총장 후보 선정 방식 직선제 이거 간선제 변경하는 거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고 또 교원 교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다라는 거. 그거 없어도 변경하는 게 허용된다는 거. 교도소는 기결서라고 확정 판결이 난 경우 구치소는 미결수용자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나고 이건 이제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재소 관계인데 자 미결수용자 이게 미결수용자예요. 기결수가 아니라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거. 이거 헌법 위반인데 헌법에는 이거 출제 엄청 많이 됐던 판례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주의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실수죠.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비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접견 시간 제한 등 제한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슬그머니 변경을 했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게 사실관계인데 이거 위헌이다 인용 결정됐고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강제로 검열하는 거니까 권력적 사실은 처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이 다른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 보충성 요건 충족돼가지고 헌법소원 받아주는 거고 미결수용자와 이것도 변호인이 아닌 자 사이 이거는 합헌. 근데 4번 보면 변호인 사이의 서신 검열 위헌 이거 위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중복된 거라 이건 개정할 때 삭제하려고. 6번 교정시설 소장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적법하다라는데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소장에 허용한 범위를 넘어 수용시설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행위는 교정시설의 소장이 유지하려는 수용시설 본래 청결 상태를 훼손하는 본질적 성격이라는 건데 제가 볼 때 별로 큰 설득력은 없어요. 논거가. 징벌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거실에 분리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제목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사단관계인 당진 농지가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 마지막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유추적용은 유사하다는 게 전제죠. 사법과 공법보다는 공법과 공법끼리가 더 우선적이죠. 그러니까 그 인정사례가 국세기본법의 환급과 상금에 관한 관세법. 내국세나 관세나 국가가 부가증세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달리다는 아무 이유가 없죠. 하천법상 손실보상 규정은 같은 하천법상 제외지는 같은 법률이란 말이에요. 제방 바깥의 하천 쪽 땅을 제외지라고 제방 바깥쪽, 제방 안쪽
마을 쪽을 재내주라 그래요. 달리달리 이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토법과 시행규칙인데, 아, 여기 나왔네. 아까 인용하려고 찾다가 못 찾았던 건데.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 여기 어때요? 세 번째 줄.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경우에, 두 번째 줄. 어업의 폐지에 대한 이 평가 규정을 낙농업 폐지에 관한 거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규정이, 별도의 불법 규정이 없는 거.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죠. 어업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인데, 이거 330이라고 배경이 연구해 두는데, 두 번째 줄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따라 해당 어업을 함으로써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 면에서 보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해당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란 말이에요. 331에 보면 유사한 게 또 나오기 때문에, 331에 보면 맨 위에 그 허가유가에 이제 괄호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에요. 이게 166하고 연결되는 거. 영업상 이익하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나눠진다는 걸 비교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대법원 판례 못할 것 같은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 보상 안 해주면 불법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범위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유치정에서 손실보상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환수했지만 거기에 다시 과언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 이때도 어때, 환급 가산금 이자 가산해야 된다는 거. 저것도 유치적으로. 그 다음에 유치원 부정사례 조세복귀 해석은 128관에서 미리 봤죠. 그 다음에 공특법상 환매권 규정. 환매권은 삭박관계고 환지처분은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질이 완전 다르다라고 보면 될 거고, 사법의 유치 적용은 이제 공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건데, 이해주정에 관한 거 적용되지 않지만 법기술적 규정인 기간계산하고 법원리적 규정의 실권의 법리는 권력관계도 적용된다. 이건 뭐 이런 거 아닐 때 전부 다 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중요한 한 축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1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벌써 진도가 이만큼 좀 빨리 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일반법원 끝나면 여러분들 책 읽어나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강의도 빨라질 거라 그랬죠.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1편이 마무리되면서 2편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분간 진도는 계속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합시다.